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덥지만 시원한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식 하십니까? 조 기자님은? 아, 예. 네. 속상합니다. 인상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주식 시장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일일비 안 네. 하려고 하는데 사람인지라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힘내보겠습니다. 예, 주식 하시는 분들 요즘 사실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난 5일이죠. 코스피가 8.77%포인트가 빠졌었어요. 최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주식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몇 퍼센트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9%에 가까운 폭락을 겪었던 코스피가 네. 하루 만에 3% 넘게 반등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건데요.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커서 글로벌 경기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외풍에 취약한 우리 증시 특성상 상승 추세 전환을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외부 악재에 크게 요동칠 정도로 허약한 한국 증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5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금투세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서 금융시장 전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게 왜 또 이렇게 상황이 좀 흘러가는지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어렵네요. 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코스피 폭락을 계기로 추가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자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로 급락하면서 4년 5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네.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셨다. 코스피 급락 원인은 미국 경기 불황과 일본 엔캐드 트레이드 그리고 중동 전쟁 등의 해외발 영향이었고 이번 기회에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증시의 수요 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금투세 폐지, 밸류업 세제 등이 그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7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했다고 하는데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민주당의 민생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금투세 폐지 이렇게 하자고 토의 요청을 했는 건데 민주당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아직 금투세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네.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제를 망친 건 여권이고 증시 폭락을 막으려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세력부터 이 특검으로 척결하라면서 아하.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받으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소속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JTBC에 금투세가 주가 폭락의 원인이냐 네. 주식시장을 회복할 대책이나 세우라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두고 여야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상황인데 금투세 사실 모르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주식도 하시니까 네.
금투세 조 기자가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융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 네. 그러니까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신경 쓸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채권, 펀드 그리고 파생 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벌면 네. 그중에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네. 원래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유예되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세금 내는 게 유예됐다. 네. 금투세. 예. 금투세 폐지 찬성 측은 고액 투자자가 금투세 때문에 국내 시장을 떠나게 돼서 자금이 유출될 수 있고 아하. 또 금투세 폐지로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저평가된 한국 기업의 주가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반대 측은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주식으로 사실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중에 1%도 안 되는 고소득자고 얼마 안 되죠. 네, 나머지 99%의 개미 투자자들은 오히려 증권 거래세 인하로 세금 측면에서는 이득을 본다.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세금 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안 그래도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 금투세까지 폐지해버리면 세수 감소 부담이 격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서 금투세를 당장 도입하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도입하더라도 코스피가 출렁이는 상황이 좀 안정된 후에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예.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이제 18일에 전당대회 끝나면 선출되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입장이 정리되면 금투세를 두고 여야 논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5천 이상 벌었을 때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금투세인데 내년 1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일반인들 우리 개미 투자자시죠? 우리 조 개미죠. 기자도. 네, 개미죠.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 5천만 이상 벌 수 있을 것이다. 그죠. 혹시 조성은 기자도 생각하시나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벌어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지만 5천만 희망을 이상 가지고 벌려면 살고 몇 있습니다. 억씩, 몇십억씩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좀 생각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하면 5천 벌 수 있는데 왜 거기 세금 부과하느냐라는 게 어떤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 반대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또 국민의힘은 또 그걸 또 덥석 이제 물고 이제 하자, 폐지하자라고 하고 민주당은 이제껏 추진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이프로님, 조 기자님 오늘도 이뻐요 라고 글 주셨고요. 네. 자, 산이님, 박달님, 이조영님 또 그리고 젤리스님, 왕자님도 오셨습니다. 아침 햇살님도 오셨고요. 자, 많은 분들 글 주고 계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주가 조작범들을 위한 금투세 폐지가 아닐까요? 라고 또 산이님 말씀 주셨고요. 대갈매는 사실은 부자 감세는 핑계고 오로지 건의 위한 감세다. 뭐 김건희 그 여사 측 그런 주가 조작 그 얘기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젤리스님도 글 주셨고 금투세가 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많고 30초님은 5천만 이상 벌었을 때 내는데라고 금투세 사실은 큰 의미 있냐 저소득자들한테 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도 어떻게 반응할지요. 자, 검찰의 무더기 통신조회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검찰이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무더기 무차별 통신 조회를 했다는 소식을 픽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의 통신 조회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자신을 향한 통신 조회를 사찰이라고 했다. 입장을 밝히라면서 검찰의 통신 조회가 정치 사찰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정당한 수사다. 여론 조작 선동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로 갑론을 막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광범위한 통신 조회는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자,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누가 낸 겁니까, 그러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냈습니다. 예. 어제 장 최고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 네. 법원을 거치지 않는 현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해야 이런 논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최고의 사실 이 발언은 지난 2021년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과 함께 곁들여서 나왔는데요. 네. 장 최고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전원에 대해서 통신조회에 나섰지만 당시 민주당은 적법한 수사지 정치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때랑 비교해서 이번 통신조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범위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하. 한마디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 통신조회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는 설명인데 이 검찰반 통신조회 문제 관련해서 잠시 후 이어지는 최진명 교수님의 수익내 남자 코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 거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 관련 소식도 조금 짚어보겠는데요. 배드민턴 여자 단식이죠.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직후에 대표팀을 향해서 아주 따끔한 작심 발언을 했는데 일단 문체부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안세영 선수가 지난 네. 5일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목걸이에 네. 걸 수는 없겠죠. 네, 감동의 순간을 네. 충분히 즐기기에도 모자란데 안 네. 선수는 배드민턴 대표팀을 향해서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하. 관련해서 잠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대표팀에 대해서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과 그런 순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저희 협회는 모든 걸 다 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좀 많은 방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배드민턴이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메달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 작심 인터뷰도 했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는 무릎 부상을 입고서 뛰었던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에 미온적이었던 우리 대표팀의 부상 관리에 실망했다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네.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귀국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무릎 힘줄이 파열렸다는 진단과 함께 최대 아하. 6주의 재활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발목 부상을 당한 뒤 이어진 대표팀의 대처 과정에서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부상 사실이 상대팀에게 알려지는 걸 꺼렸던 대표팀 지도부는 조용하게 넘어가자고 했고 안 선수는 결국 친분이 있는 한사를 파리로 이제 불러서 급하게 치료를 받고서야 경기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 과정에서 대표팀 내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겁니다. 이 선수들 부상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상대가 알면 무릎 다친 거를 발목 다친 걸 알면 안세영 선수를 이길 수 있나요? 그냥 맞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지도부 간에 자기들의 어떤 편협한 생각으로 부상을 방치하고 그랬던 거. 그래서 아마 화가 나서 안세영 선수가 제 기억에 맞다면 지난 아시안 게임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선수권 대회에서도 막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어린 젊은 선수입니다. 20살 초반 젊은 안세영 선수가 어른들한테 들으라고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올림픽 한 달 전에 전담 트레이너가 바뀌었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안세영 선수는 대한체육회 지원으로 올해 1월부터 트레이너 A씨에게 코치를 받으면서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불과 한 달 앞둔 지난 6월 말에 트레이너 A씨는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안 선수와 헤어지게 됐는데요. 아하. 믿고 의지하던 그 트레이너와 올림픽에서 함께할 수 없게 된 건데 협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계약이 만료된 트레이너 A씨에게 파리올림픽까지 추가 계약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고 특정 선수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의 발언 이후 파장이 커지자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진상조사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른 종목들도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협회를 보면 압니다. 이번에 성적을 잘 낸 양궁협회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죠. 문제 일으키는 축구협회라든지 지금 이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고위직 임원들이라든지 또 선수 선발하는 과정에서 잡음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들을 안세영 선수가 젊고 어린 선수지만
어른들한테 기성세대들한테 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딱 협회가 잘하면 근데 성적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 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뭐 용산에서도 그걸 뭐 본다고 하지만 뭐 그게 어떤 또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 선수를 자꾸 뛰게 만들고 치료 뭐 안 받게 한다는 거는 선수 생명을 끊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차제일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 말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배드민턴 협회도 협회지만 다른 어떤 협회라든지 아니면 나라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금메달 땄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마 그 말도 했던 것 같아요. 메달이 동력이 됐다. 예, 그래서 금메달 땄다고 이 얘기 좀 하려고. 네, 하여튼 저도 뭐 좀 어른이지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수 잃는 남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또 언론에 대해서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소리 해줄 뿐입니다.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댓글 산이님 네. 랩하는 남자다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까? 시사 래퍼. 네. 제 별명입니다. 시사 래퍼. 원무님은 봉보로봉봉봉봉봉 교수님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보로봉봉봉봉봉 시사 래퍼 최진봉 교수님.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한 주간 좀 관심을 가졌던 눈에 띄었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사도 광산. 많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짜증납니다. 어제 아니요. 아니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보도됐죠, 어제도.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는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강제라는 단어를 그것도 저는 그러니까 찬성해 준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 찬성을 하는 거예요, 대체? 그거 세계문화유산 등재 왜 우리나라가 찬성을 해주냐고. 만약 우리나라 찬성 안 했으면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국이 찬성을 안 해주면 원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찬성을 해서 그러면서 비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강제로 데려왔다는 말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요청을 했고 일본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네. 처음에 문제 발생했을 때. 어제 보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없대요.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강제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려고 요구해서 받아들였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그럼 외교부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네.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로 이거 얘기했는지, 진짜로 이렇게 일본과 합의가 됐고, 일본이 그렇게 하기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한 곳입니까? 제대로 그러니까요. 보상도 못 받고. 예. 그런데 저곳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를 대변하는 나라예요, 대체? 일본이에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만약에 좀 다른 이슈가 없다면 국정조사감 아니에요? 당연히 사실은? 국정조사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외교부가 외교를 잘못했던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했던가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예, 지금. 거짓말을 한 건 지금 확인을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독립기념관 이사장인가 뭐 관장인가 네. 그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뉴라이트. 아하, 새로 뽑는 사람. 네. 이게 뭡니까 대체? 뉴라이트 사관이 어떤 사관입니까? 네. 일본에서 뭐 식민지가 우리의 문화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네. 기본적으로 뉴라이트를 하는 분들의 생각과 사상이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힐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맥락이 맞진 않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왜 일본 앞에만 가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체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지 윤석열 네,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 그렇죠. 정부는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일본 되게 좋은가 봐요. 일본이 뭐가 좋아요 좋기는? 그 사람들이. 아, 저는 그분들이 별로 그렇게 가서 그랬죠. 뭐 네. 발전하고 뭐 네. 어쩌고 저쩌고. 아유, 진짜. 근데 뭐 좋아하든지 말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최지봉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게 검찰의 언론인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 사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논란이 상당히 커요. 몇천 명, 일각에서 몇만 명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나오죠.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당하셨어요? 저는 검찰? 안 당했어요. 다행이에요. 뭔데 다행이라뇨. 박지원 변호사는 당했습니다. 저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그 법이 통과되기 전, 법이 네. 통과될 때는 한 달 안에 이걸 하게 돼 있고 통보를 네.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6개월 얘기하던데 네. 그 전에 사찰을 당한 사람들은요 아예 그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 나중에 한 1년이 있다 통보될 수도 있다. 아직 그러니까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박지원 변호사도. 법 때문에- 기다리세요. 법이 예.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한 달 안에 통보하게 돼 있고 이제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6개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3,000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은 수만 명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수도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해야 될 사건이냐 이거예요. 자, 이 사건은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명예훼손 다 해보셨잖아요. 그걸로 무슨 통신조회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명예훼손을 왜 통신조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대규모 무슨 게이트도 아니고 아니 명예가 훼손된지 안 됐냐? 뭐 보도에 된 것과 말하는 내용이 일부러 또는 허위 사실로 아니면 사실을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발언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이렇게 통신조회를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이게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냐고요? 박지훈 변호사 입장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요? 사실은 명예훼손 같지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네. 언론 기관에서 충분히 봐줄 수 있다 이 부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커피 탔냐 안 탔냐 이걸로만 그렇죠. 포인트를 그 얘기잖아요. 맞춰서 그거 결국 해가지고 언론인들 대다수를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찰하는데 이 통신조회 자체가 기본권 침해 당연합니다. 그래서 법원 영장이 필요한 거고요. 언론인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다. 이건 좀 어떤 더 큰 문제가 있는 어떤 겁니까? 큰 문제가 있냐면 네. 이게 통신 조회를 조회한다는 것은 통신 기록을 조회한다는 네. 것은 연결망을 보는 거예요. 누가 연결돼 그게 있고. 그렇죠. 사찰 그렇죠.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당연하죠.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했겠어요. 아하. 나중에라도 써먹으려고 그러네. 소위 이제 캐비넷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이거 만약 수집하면 이거 보관놓고 있지 않았을까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의원하고 어떤 정치인, 어떤 언론인 연관돼 있는지. 있냐. 이걸 다 보는 거잖아요. 전화를 계속 하고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네. 아니,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건이 있을 때, 또 사안이 있을 때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지금 대표가 예전에 카톡 많이 나눴다잖아요. 대선 때 둘이 그런 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문자 했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거랑 결국. 똑같은 거네요, 네, 사실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의심하잖아. 네. 아니, 자기 상관의 부인과 무슨 그렇게 카톡을 많이 나눌까, 대화를.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문자 계속 나누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아니, 대표 선거 아니죠. 그 총선 과정에서 공개했잖아요, 네, 그거 이번에. 공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다른 사건과 연결됐을 때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또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찰이라는 생각과 의도가 들어있다고 뭐 보는 예컨대 거죠. 간첩 사건이라든지 뭐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이 모르겠는데 단순 명예훼손 사건, 그 명예훼손 될지 안 될지도 커피를 타줬냐 안 탔냐 이거 지금 문제인데 그렇죠. 글쎄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고 매우 좀 다뤄야 될 소식인데 우리가 오늘 좀 얘기해야 될 게 예. 방송사 메인 뉴스에 거의 안 다뤄지는 것 거의 같아요. 안 다뤄져요. 이런 저희 같은 유튜브 매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요 방송사 중에는 MBC만 네. 유일하게 다뤘어요. MBC에서만 유일하게 다뤘는데 이게 언론인들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 언론사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당한 거예요. 지금은 뉴스타파지만 나중에는 누가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대상이 될 때. 네.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내거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보도를 했을 때 타깃이 돼가지고 이런 정도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데 조용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길들여진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이 길들여진 거다. 언론이. 왜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뭐 심의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법정 제재를 가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네. 불이익을 주고 뭐 예를 들면 정부 광고를 막 줄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그 습득된 교육이 된 거죠. 습득이 된 거고 네. 아, 이 정권에 맞섰다가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꼬리를 내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보도했다가 나중에 또 불이익 당하고 네. 뭐 자기들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이렇게 두려운 거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려면 언론을 왜 하세요? 그냥 일반 사업하세요. 장사가 났죠. 그렇죠. 네. 아니 그게 무서울 것 같으면 언론을 왜 하냐고요. 언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정권의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게 언론의 역할일 텐데 그 역할을 하려고 언론사 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면 뭐하러 언론사 하는 겁니까 대체. 지금 보니까 MBC만 다뤘고 SBS, KBS는 온라인판에서만 다뤘고요. 예. 뭐 말 그대로 TV조선 보도 안 했겠죠, 당연히. 채널에는 잠깐 보도했고요. MBN은 또 보도한 것 같습니다. JTBC도 온라인 뉴스 한 건만 다뤘어요. 결국은 거의 뭐 검찰이나 정부 입장을 좀 다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신문도 한번 살펴보면 조선일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세계일보, 신문, 당연히 서울신문 안 했습니다. 네. 왜 안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언론들은 네. 현 정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기본적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의 비판적이나 정권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한 얘기하면.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뉴스는 사실 그날의 지면에 또는 그날의 어떤 온라인 판에 어떤 뉴스를 올릴 거를 결정하는 게 사주가 임명한 편집국장이에요. 그러면 그 편집국장은 사주의 생각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 사주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불이익 당할까 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커피 타줬냐 안 타줬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명예훼손을 걸었어요. 그래서 수사를 막 3,000명씩 통신조회 기록을 해.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죠. 네. 커피는 그것 때문에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네. 이거 기사 잘못 썼다가 큰일 이것도 날 수 괜히 있죠. 기사 썼다가 자기들 당할까 걱정되지 않겠어요? 겁을 먹고. 그렇죠. 겁먹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든 건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저항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언론의 자세인데 네. 그걸 못하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언론사를 하는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7개월 뒤에 통보를 한 거다. 그렇죠. 검찰이.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총선 때문이죠. 아, 그 전에 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면 아. 이게 만약 총선 전에 나왔어 봐요. 사찰 문제가 엄청나게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네. 원래 1개월 안에 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조사하고 그때 바로 1월이니까 2월 안에 해야죠. 2월 3월에 그렇죠. 돼야 됐어야 되나요? 4월이 총선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게 터졌어 봐요. 그럼 총선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을 거예요, 이게. 정부가 사찰을 하냐, 3,000명, 아니, 일부에서 수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수만 명에 대한 사찰을 했다고 하면 네. 이게 총선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어요. 지금 물론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의 여당이 불리하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총선 끝나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또 이걸 터뜨리는 거죠. 이게 통신조회 문제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좀 바뀌었어요. 공수가. 그때도 통신조회인데 아마 공수처 뭐 이런 데서 했던 공수처에서 건데 했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후보로서. 미친 사람들 했어요. 미친 사람들. 아. 이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얘기해요. 본인이 한 얘기예요. 자기 부인, 장모 예, 털었다고 예. 미친 사람들이에요. 털렸다고. 아니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래요. 뭡니까 대체 이게? 그때 하고 상황은 똑같은 건데. 그리고 예.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네. 돼요. 그 당시에는요, 이 사찰 대상이 됐다고 소위 얘기하는 그 통신 기록을 조회했던 분들이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지금은요, 3,000명. 3,000명. 아니, 또 어떤 최소. 사람은 수만 명. 예, 최소 이렇게 3,000명. 얘기해요. 예. 규모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건 자체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였고요. 지금 보면 이건 아까 말 명예훼손이에요. 네. 같습니까 이게? 사건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달리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때는 뭐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라고 막 해더니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왜 본인의 정권 밑에 있는 검찰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대체? 그럼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들한테도 네.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권 침해라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 뭐 하는 거예요 대체? 휴가 가셨어요? 예. 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유일임 체제 6기 방심이 이제 출범했는데 지금 대통령 추천목 3명만 위촉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회의 도중에 이 심의 과정 이런 걸 숙지를 못 해가지고 계속 직원한테 물어보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예. 강경필 방심위원이에요. 아, 위원입니까, 이 사람?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회의 시간에 사무처 직원들이 뒤에 배석해 앉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심의 안건이 아마 이제 TBS인가 봐. 주진우 라이브라는 거 보니까 TBS 아니지. KBS 죠. KBS죠. 저도 나갔습니다. 아, 예. 거기 출연하시죠? 예. 또 징계 받겠네. 징계 아니 나가서 다 잘렸어요. 그랬어요. 예. KBS 라이브라고 하는 방송사를 심의를 한 거예요. 네. 방송 내용을. 근데 질문이 보세요. 지상파 방송팀을 상대로 한 제재입니까? 그럼 KBS가 지상파인지 뭐 아니, 그냥 모르군요. 케이블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방심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방송의 프로그램에 심의한 사람이 어떤 게 지상파인지 어떤 게 케이블인지 어떤 게 IPTV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방송 심의를 맡겨요? 더 문제는 제재 종류도 전혀 모르고 있네요. 법정 보니까. 제재가 뭔지 그다음에 의견 진술 예를 들면 법정 제재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쵸. 그 절차가 뭐냐 의견 진술. 아니 근데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징계 먹었다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 아니죠. 새로 같이 화가 나가지고 새로 저 YTN도 사람. 징계 먹고 다 징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제재 종류 그러면 최소한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좋아요. 모를 수 있다고 칩시다. 오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심의 그 규정이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규정은 읽어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심의하러 올라오면서 이게 지상파 방송인지 케이블 방송인지 아니면 심의의 어떤 제재는 뭐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와서 앉아 있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허수아비예요?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 출신이 어딘 줄 압니까? 어딥니까? 검사. 또 검사입니까? 검사예요. 검사. 다 언제 다 검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왜 방심위에 앉혀놓냐고. 심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검사가. 아니 검사를 앉혀놓으니 검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모르겠지. 그럼 모르면 공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가 검사 출신이니까 아 내가 또 가서 모르면 욕먹겠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규정을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공부도 안 해. 암기라도 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는 거야. 물어보고 뒤에 사람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럼 자기가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방송의 규제나 규정에 대해서 심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 심의를 했다. 그 심의가 제대로 된 심의겠냐고요 대체. 그니까요. 자,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방심이 대통령 추천한 유일임 위원장이죠. 예. 강경필, 지금 말하는 강경필, 예, 김정수. 이 3명만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예. 모두가 통신 소위에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통신 소위는요 인터넷을 관장합니다. 아, 여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 자, 통신소위 이것도 진짜 웃기는 건데 예. 통신소위라는 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명예훼손,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유튜브도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방송은 어느 정도 장악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 네네. MBC 빼고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중요한 데가 아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들이나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소위가 구성돼야만 1차적으로 소위에서 안건이 검토되고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오거든요. 전체 회의로. 근데 소위가 지금 3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구성이 안 돼. 주면 안 되는데. 그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 이 4명이 있으면 예. 원래는 한 명씩 이 사람들이 이제 상근으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방심위원들이 9명인데 3명이 있으면 보통 소위가 3개예요. 네. 방송, 통신, 광고. 예. 그럼 한 명씩 가면 돼 사실은. 땅땅땅. 예.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부르면 그냥 외부 의원들을 부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분들은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네. 외부에서 오는 뭐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처럼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교수들 아니면 시민사회단 단체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하고 자기들이 한 곳에 다 몰려 있잖아요, 지금. 이건 집중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그 의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관련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비판적 유튜버들에 대해서 심의를 좀 강화하겠다는 시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렇게 태도다. 보인다. 그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유일인 방심위원장 본인 호선에서 자기가 됐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9명인데 3명만 됐으니까 6명에 대한 방심위원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촉구를 했는데 또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지금 계속 하는데 추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계속 이렇게 파행적으로 방심위가 지금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해결 방안 없는 건가요? 저는 해결 방안은 단 하나. 뭐죠? 유일한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다시 뽑아야 돼요. 그 뽑는 과정도 대단히 저는 불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인원이 9명이 다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심위가 기수별로 있잖아요. 5기, 6기. 이번에 6기예요. 6기입니다. 집어넣으면 5기였죠. 5기에 임기가 한 달 더 남아있는 사람이 2명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3명 6기를 또 임명해. 그러면 6기의 방심위원장을 뽑는데 호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위원들끼리 누가 해라 이렇게. 네. 그런데 5기 사람들이 위원을 아니 사람 부족하니까 앞에 기수 사람들하고 같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을 떠나서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유일임이에요. 그럼 물러나야지. 예를 들면 그 자기가 저는요 사퇴하고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또 회의 다시 하자. 하든지. 그렇든지요.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회의장 원래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민주당이 아니고 과방이 전체 그 과방에 3명을 추천하게 돼. 그럼 6명이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3명 9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유일임이 물러나고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완성된 상태 회의를 통해서 뽑아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전 기수 5기 사람들이 6기의 방통위원장을 뽑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거 바로 잡아야 된다. 아니 또 유일임 쪽 위원장이 뭐 민원 사주 문제도 네, 그런 있고 의혹도 있었죠. 직원들이 100% 반대했어요. 그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나갈 때 좋아서 커피차로 예, 축하를 그렇게 했었죠. 하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하면 뭐 좋아요. 방심위원장? 예, 저거 장관급 대우예요. 차관급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네. 차관급인데 대우를 장관급처럼 해주니까 해줘요. 좋네요. 뭐 차도 나오고 어, 할만하네. 연봉도 그렇게 저래 네. 난리를 제치고 하는 그렇죠. 건가요? 연봉도 장관급으로 받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비슷한 방통위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저 어제 야당 소속 가방위 의원들이 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하는 과정 확인하려고 네.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박문진 이사하고 KBS 이사를 선임한 과정 잘 기억나시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장도 안 받고 출근했어요. 아, 임명장도 없이요. 모르셨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아, 임명장 받으러. 너무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제가를 대통령 일을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그치. 집에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출발. 제가 볼 때는 예. 관용차가 와서 딱 기다리고 대기 예, 예, 하다가 예. 집 앞에서 대통령 제가 딱 하니까 예.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받으면 받으러 가야죠. 임명장 받고 받고 가야죠. 현충원 참배하고 보통 예. 이래요. 그렇게 장관급들은. 하죠. 예. 근데 이거 다 생략하고 바로 방통위 출근했어요. 아, 방통위 이유가 너무, 뭔지 너무 아세요? 하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탄핵당하거든. 아, 그러니까 탄핵 당하기 전에 이거 처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박문진 이사, KBS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 임명장도 안 받고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에 문 걸어 잠그고 비공개로 둘이 앉아가지고 모든 걸 처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멀쩡하게 가가지고 임명장 받았어. 다음날. 이게 뭡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출석을 안 해, 국회. 허리가 가방이, 아프다고. 예. 이게 뭡니까, 대체? 근데 문제는 지원자가 83명이에요. 네. KBS 이사하고 MBC 박문진. 맞네요. 그 중에, 그걸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봐. 제가 이유를 얘기했죠. 돈 준다고. 뭐 할 일 없이 돈 받는다면서요? 할 일 없다고 왔다 갔다 회의만 하는데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된다면서요? 예. 연봉 5천, 4천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13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일일이 불러서 면접했어요. 면접. 네. 아, 면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연히 사람이 해야죠.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인지 자리인데요. 전문성은 있는지. 예. 근데 이거 전혀 안 하고 네, 말씀은 왔다 갔다 했지만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예요. 네. 전혀 안 하고 그냥 이걸 1시간인가? 제가 알기로 기억이 1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만에. 정도라고 하죠. 1시간에 예, 2시간으로 예, 칩시다. 예. 그러면 83명을 2시간으로 나눠보세요. 한 사람도 몇 분을 논의한 거야, 대체? 1분 20초 정도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1분 20초만 보고 면접도 안 하고 이 사람 됐다 안 됐다. 딱, 오케이. 이렇게. 근데 이거 막 문제 되면 방통위가
그 하는 도중에 공무원은 속기록, 회의록 다 작성하거든요. 작성해야죠. 그거를 지금 공개하면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근데 계속 공개를 안 해요. 그것 이유가 때문에.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 속기록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요. 방통위나 방심위 회의는 공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만 이걸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특수한 상황이냐고요. 지금 이걸 공개 안 할 만한 사유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감추려는 생각이 없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공개 안 하는 것이 결국 숨기려고 하는 거다. 혹시 감추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사람 명단 다 짜놓고 위에서 내려가지고 이거 오케이 해주라 그럴 라고 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는 높다.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심의를 해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임명을 한 거다. 아, 방통위 직원들은 옆에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죠. 근데 그 청문회 와서는 뭐 엉뚱한 얘기 계속 하던데요. 그러니까 자기- 왜 하려고 저라며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책임을 묻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무서운 거지 정권이. 방통위원장도 무섭고. 그렇죠. 자기들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답합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목줄을. 그래도 박정훈 대령 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불의에 의해서 싸우는 분들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하는 거, 못 하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근데 뭐 참. 물론 저는 뭐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뭐 그 상황에서 근데 금방 사람들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뭐 드러나요. 이번 9일날 네. 이것도 청문회도 있다고 그러고 또 9일날에 이 가처분 재판이 있습니다. 맞아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그러니까 지금 그 했던 게가 무효다라고 지금 재판을 하는데 예. 재판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아, 저는 이건 받아들일 거라고 인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정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 문제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문제는 두 사람이 했다는 건 문제예요. 5명인데 두 사람이 했다는 계속 거. 문제 삼았잖아요. 2명 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잘 사람들이 예. 모르는 게 있어요.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예. 그 재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의에서 빠지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럼 이건 안건으로 올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현재 방문진 이사, 현재 방문진 이사들이 3명이 방통위에 이거 재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회의에서 빼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그 네. 요구안을 방통위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네. 이거 논의하기 전에. 예. 그러면 자 본인과 관련된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 본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회의에 참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했어요 참석해서. 본인이 참석해버렸어요. 본인이 참석해서 본인에 대한 재척안을 기각해 버렸어. 아하. 이게 말이 자 법적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예. 자 박지훈 변호사의 재척안이 올라왔어. 근데 내가 그걸 심의를 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크게 그래서 생길 것 저는 같은데요? 이게 법적으로 인용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재척 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올렸는데 그 안건을 본인이 빠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땅땅땅 두드렸어. 이거는 재척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각 땅땅땅. 자기 건데. 그래요. 하여튼 뭐 9일날 있을 재판하고 청문회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얘기인데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SNS 중심으로 퍼지면서 극우 폭력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사우스포스트에서 네. 있었던 일인데요. 29일 날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칼에 찔려서 3명의 소녀가 사망한 후에 영국 전역의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왜냐면 네. 용의자를 SNS 어떻게 퍼지냐면 용의자가 누구냐면 이민자, 급진 이슬람주의자다. 하필이면? 예. 아. 그렇게 막 퍼져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 아하. 이게 이제 이슬람 운동,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뭐 데모라 그럴까요? 그렇죠. 예, 그게 일어났어요. 근데 실제 알고 봤더니 이 아닌 사람은요 거잖아요. 영국에서 태어났고 테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예. 근데 반이민 폭동이 영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결국은 이 가짜 뉴스가 SNS 그렇죠. 통해서 확산되면서 뭔가 잘못된 상황으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뭐가 안전합니까? 지금 잘 아시잖아요. 가짜뉴스 네. 관련해 정치권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아하. 생각해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계속 퍼나르고요. 예. 유튜브들도 보면 일부 이제 뭐 저는 뭐 몇몇 유튜버들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막 떠들어대요. 그리고 네. 나서 아니면 말고 시켜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니까 결국 가짜뉴스 확산될 수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최근에 보면 쯔양시 사건 쯔양 아시죠? 사건 쯔양 있죠. 사건 아시잖아요. 예, 예.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짜뉴스 2차 가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유튜브에 대한 심의나 규제가 지금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지금 이 뭐 그 사이버 레카들 뭐 카라큘란가요? 네. 그런 사람들 좀 구속이 되긴 됐는데
좀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콘텐츠 규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네. 봐요. 저는 네.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했을 경우에 규제를 했을 경우에 정치적 사안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아하. 예를 들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사람들이 유튜브마저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명백하게 가짜가 확인될 수 있는 명백한 어떤 그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거나 네. 국가나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공인된 기관, 법원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준 예를 들면 결론이 나오거나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랜 조사 기간을 통해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네. 명확하게 저는 제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제재의 범위가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한 거짓 정보, 네.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좀 이런 거 좀 막기 위해서 맞아요. 좀 합니까? 하고 있어요. 예. 디지털 서비스법이라고 그래서 저 법이네요. 네, 이게 예. 뭐냐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제 X라고 SNS, 그러죠. 예. X나 바뀌었죠. 뭐죠?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예. 가짜 뉴스인데도 계속 노출을 시키잖아요. 네.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줄 아세요? 아, 그 회사에 묻어요. 기업에 네. 물군요. 그래서 엄청난 벌금, 독일 같은 경우 엄청난 벌금 물리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검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든 트위터든 이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나눠지는 것을 스스로 검증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다시 얘기하면 자체 심이에요. 예.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하면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일정 정보에 대해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만 자체적 심의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자체 심의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승구님이 말씀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는 것도 이제 빠르게 하십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빨리 하시고 빨리 해야 돼요. 박승구님께서 글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슈 화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얘기 먼저 좀 해보고요. 자, 민주당 얘기, 또 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당직 인선 끝난 한동훈 대표, 지금 금투세 폐지, TMF 사태, 뭔가 민심하고 밀접한 이슈 선점에 나선 모양인데 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네, 일이죠. 네. 당연히 집권당의 대표가 집권당 지도부가 당연히
민생 관련해서 대책을 내세워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실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어 갈 때 그 이른바 공개된 회의에서 당 대표한테 이렇게 그 갈등이 있는 요소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보일 거예요. 예. 그런데 비공개 회의 때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상당히 그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건 약간의 미지수일 수 있어요. 최근에 첫 회의에서 예. 한동훈 대표가 그 수혜 관련해서 뭔가 의견을 냈는데, 예. 원내대표,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막 반대하고 이렇게 아하, 하면서 예. 비공개 회의 때 상당히 좀 시끄러웠다 이런 그 뒷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당 지도부 회의 때 비공개 때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실제로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 조금 미지수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표 그 이른바 국민의힘의 그 어떤 차질 개선을 네. 할 때 뭔가 대표적인 뭐 그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때는 나는 국대다 해서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았고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네. PPAT라고 자격시험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에 대한 기본 네. 자격시험을 보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동훈표 개혁 또는 한동훈표 정책 뭐 이런 거 정책 또는 체질 개선 뭐 이런 거에 대한 브랜딩 할 만한 게 전혀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없죠. 아하. 그래서 그냥 평시에 당대표 리더십 특히 원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 경력이 그 짧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입니다. 이 민생 이슈 지금 잡았는데 이게 야당한테 안 끌려가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것보다는 아마 본인의 공간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봐요. 그렇게 보이군요.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처럼 못하죠. 네. 이준석 대표처럼 했다가 쫓겨나면 어떡해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모든 관심은 이준석 대표처럼 쫓겨나면 안 된다. 이거에 있어요. 쫓겨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거에 대한 조박감이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책위장도 이번에 바꾼 걸 보면 네. 사실은 뭐 굳이 안 바꿔도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네. 아니면 굳이 그냥 새로 임명해버려도 되거든요. 사임소 바꿔 이게 보면 머릿속엔 하나예요. 내 임기는 어쨌든 내년 9월까지는 간다. 예. 이준석 대표처럼 당하진 않겠다. 이 네.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해해야 될 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딱 나오면서 당대표 출마할 때 일성으로 한 게 최상병 특검법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3자 이거예요. 추천해서 아무리 어쨌든, 무슨 네. 민생 당연히 챙겨야죠. 민생 해야 되고 지금 금투세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팀원 UF 사태 같은 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법을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여당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모든 언론의 관심은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제2부속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 특별감찰관 어떻게 할 거냐. 특별감찰관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내놔야 돼.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죠. 답은 안 나오고 있다. 왜냐면 이거 얘기하는 순간 자기 지위가 흔들려요. 아. 쫓겨날지도 몰라. 안 합니까 그럼 계속?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럴 안 가능성이 해도 있어요. 됩니까? 왜냐면 지난번에 예. 그 뭐 간첩죄 문제 나왔을 때도 이게 뭐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법원 행정처 뭐 문제들이 많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뭔가 예. 내가 잘못 알았다 아니면 내가 오해했다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곤란한 문제는 싹싹싹 피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분란이 없을 것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처럼 뭐 얼마나 가겠느냐. 본인의 뭐 쫓겨나지는 않을 텐데 존재감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채우기 어렵다. 어떻습니까? 그냥 결국 지금 친정 체제를 좀 공고히 하고 좀 불안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당 장악력을 아직까지 못 가지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네. 핵심은 선거에 이기는 거거든요. 네. 10월 16일 날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 강화군수, 영광군수,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뭐 서울교육감, 부산교육감, 그다음에 천안시장, 아산시장 이게 지금 다 2심까지 끝났고 예. 3심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확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죠. 현재까지 확정된 4개의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한동훈 체제가 체제로 선거를 치러 보니 이게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들지 않으면 한동훈 체제는 바로 흔들릴 겁니다.
그럴 것이다. 내부에 공고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지금 중수청 얘기하잖아요. 중도, 수도권, 청년 강화하기 위해서 인재영입위원회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어떤 의미고 효과가 있다 보십니까? 정당이 항상 인재 영입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때는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 때 공천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뭐 기초단체장이든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 군수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가장 맹점은 공천권 행사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궐선거 말고 보궐선거만은 없는 거죠. 지방선거 그렇죠. 때도 좀 쉽지 않잖아요. 보궐선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활동 안 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하긴 힘들어요. 그렇죠. 기존의 정치인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인재영입을 하더라도 줄 자리가 없어요. 당직이라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대변인이라든지 원내 자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정치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 번 인재영입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인재영입은 안 돼요. 그러면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 기다려라. 다음 선거 때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기다렸다가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 봐야 그냥 별로 이제 그냥 쓰이다 만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재영입 큰 효과는 없을 또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데 개혁신당은 인재영입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재영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거를 앞둔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인재영입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 인재가 들어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줄 게 없죠. 평시에 그 역할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중수청 얘기를 했는데 중도, 수도권, 청년 이건데요. 국민의힘은요. 중호청을 해야 돼요. 호는 호남을 호남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 호남의 지지율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5% 미만, 5%에서 10% 이상. 그 국민의힘이 10% 이상, 호남에서 10% 이상을 얻었을 때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은 항상 있었고요. 그렇죠. 또 실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 지도부의 머릿속에는 호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호남에 대한 그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의 변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사항 같기도 하고. 호남 서진 정책. 이준석 대표 있을 때 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할 때는 호남에 가서 하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2자릿수 이상 됐죠. 10% 이상 나왔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 선거에서 항상 이겼죠. 네. 이준석 대표 때는 선거를 계속 이겼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요. 8월 18일이 전당대회이긴 한데 또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시끄러워서 그런지 민주당은 좀 조용히 좀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국민의힘이 시끄러운 것보다는 이제 당대표가 선거가 별로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당대표가 거의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거의 정해졌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면 전당대회라는 게 최고위원도 물론 관심사지만 당대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뭐 모든 토론도 당대표 중심으로 돌아가고 최고위원 토론회는 한 번인가밖에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제가 알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투표율이 낮은 것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투표율이 사실은 국민의힘보다는 쭉 낮아왔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될 때도 37%였고 송영길 대표 될 때도 한 40%였고 그래서 한 30%에서 40%대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투표율이 20% 중반, 26%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당대표 선거에 당원들조차도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고위원 선거는 그래도 그나마 흥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1, 2, 3이 뭔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김민석, 정몽주. 뭐 정해진 겁니까? 근데 저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점이 왜 우려가 많냐면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될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흥행은 일단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남에서 지난번 그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호남 투표율이 거의 20% 중반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전체 투표율도 지금 30%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핵심으로 같이 일했던 강유현 씨가 광주시당위원장에 출마를 했는데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졌어요. 이게 지금 호남 민심을 봤을 때 우선 투표율이 낮고 그 다음에 그 강유현 씨가 더블 스코어로 시당위원장에 진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일극 체제에 대한 호남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정권 교체를 하는데 이재명으로 가능하겠냐. 하겠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이미 투표율과 그 핵심 측근의 낙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자꾸 이제 강조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나왔으면 예를 들면 지금 나머지 두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재명에 대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게 없어요. 실제로 보면. 한마디 드리면 저도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호남 광주 갔다 왔거든요. 네.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투표율이 낮고 관심이 떨어진 건 인정해요. 어쨌든 뭐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네. 강의원 후보가 떨어진 게 지금 거의 2배 차이긴 해요. 34대 65니까 호남이 되는데 이게 구도가 뭐 친명 뭐 반명 이런 구도가 아니라 원내와 원외 구도였어요. 나도 보니까 그러니까 강의원 뭐 전국 혁신회 대표라 그러고 지금 김두관 후보는 뭐 하나회라 막 그러는데 이게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보면 많지 않고 사실은 원외가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뭐 친명 지금 전국 조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전당대회나 뭐 당 선거를 다 알겠지만 현역을 원외가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거라서 이제 그런 구도였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이 전 정무수석이죠. 지금 좀 이재명 독주 1극 체제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은 옐로 카드인데 곧 이제 경고 정도 이상이 올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철이 수석 같은 경우는 민주당 측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고요. 뭐 이철이 지금 전 정무수석뿐 아니고 저는 비록 당을 달리하고 있지만 과거 민주당 내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얘기를 해보면 대단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총선에서 이기고 국회의 다수파를 지난 총선 21대 총선에서도 물론 국회의 다수파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당이었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도 정권을 뺏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당히 낮고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나는 캐스션 마크라고 봐요. 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정운영을 엉망으로 하는데도 지금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높아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율조차도 좀 많이 떨어지고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뭐 정당 지지율도 얘기를 했지만 최종 투표율 자체가 한 30%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좀 반쪽짜리 뭐 승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당대 투표율이 최소한 30% 넘어야 돼요. 지난번에 될 때가 37%였거든요. 지금 26%니까 10%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10%에 대한 갭이 사실은 근데 수도권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 당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이 뭔가 이제 물론 이제 국회 권한이라는 게 뭐 올리면 뭐 거부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돌파로를 찾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찌 보면 대안세로 인식되는 것이지. 야당이 물론 뭐 정권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건 있지만 반대만은 되진 않거든요. 뭔가 이제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정책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뭐 기본사회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재명 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전략이라든지 이걸 고민한 분들은 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중도를 확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을 어떻게 교체안을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전당대회 끝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금 5위 싸움이 지금 정말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지금 왜냐하면 당내 지난번에 이제 호남에서 결국 한준호 의원이 3위로 치고 올라왔고 전북에서 전북의 아들 내세우면서 그다음 민영배 의원이 5위로 올라왔어요. 많이 받으셨어요. 광주라든지 전남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확실한 게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호남이 33% 정도 되고 네. 수도권이 41% 정도 돼요. 그래서 당원에. 수도권이 더 많아요. 네, 수도권이 더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네, 훨씬 많으니까. 근데 수도권은 사실은 호남 지지세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북은 한준호 의원이 잡았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은 이제 민영배 의원이 민영배.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 호남표가 어디로 갈 거냐? 네. 둘 다 밀어줄 건지, 아니면 한 사람 밀어줄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그럼 이제 김병주, 그다음에 이현주, 뭐 강선우 이렇게 순서 있는데 그렇죠. 6, 7, 8위가. 근데 이제 고정표가 좀 있는지, 왜냐면 사실은 뭐 지역도 많이 따지니까 김병주 의원이나 지금 이현주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민주당의 네. 그 전당대 최고위원 보면 지난번에도 호남 출신 지역구를 가진 의원은 한 명도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민영배 의원이 지금 현재 5등 턱걸인데 수도권에 왔을 때 과연 민영배가 5위를 지킬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호남이 본진이라고 하는데 본진에서 정치를 하는 그 현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대단히 좀 아이러니하고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호남 내에서 정치하는 분들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한준호 의원은 전북 출신이라고 하지만 지역구는 수도권이잖아요. 고향이죠. 네. 네. 근데 아마 민영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안 될 것이다. 뭐 쉽지 않을 그렇게까지 것이다. 예. 말씀하실 건 아닐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항상 딜레마였어요. 그러니까 호남 없이도 안 되고, 호남만으로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딜레마 상황인데, 당원 본부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아까 이제 중수청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수도권 선거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수도권 민심이 어디로 가냐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도권도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죠. 호남 네. 출신이 많으니까. 근데 지역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디까지냐, 본인이냐, 부모냐 막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것보다 당의 비전이라든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곧 8.15입니다. 8.15 때는 특사가 있죠. 강북절 특사. 자, 다음 이제 특별 사면 누가 될지 벌써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권 인사들 좀 포함이 될까요? 항상 포함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특별 사면을 너무 많이 해줘요. 5번, 6번 했나요, 지금? 계속 한것 같습니다. 보통의 예. 그 정권 초기 네. 취임할 때 취임 사면을 주로 많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한 2, 3년 뭐 지나서 원포인트 뭐 이 정도 하는 건데 네. 거의 해마다 그 사면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이건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더군다나 예.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는 굳이 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 경제에 관련돼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든지 또 요새 경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어떤 경영권 보호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굳이 꼭 해야 된다면 핀셋 정도로 이렇게 뽑아서 몇 사람 하는 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사면을 해준다면 민생 관련된 대대적인 사면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 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했던 그런 민생 관련 범죄에 관련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대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인사들 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김경수 전 지사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복권입니다. 여기는 사면이 아니고 어떻게 복권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안 하겠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 사면은 이거 관행입니다만 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야 간에 이제 균형을 맞춰 왔거든요. 어느 정도. 왜냐면 그것도 어느 정도 국민 화합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복권이 안 되면 이제 다음 대선에 출마가 안 되잖아요. 네. 총선 출마 안 되고 아마 2017년 12월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거를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쓸 리는 없죠. 야당이 좀 흔들리거나 네. 대선 국면이 되거나 이럴 때는 아마 이제 카드로 쓰려고 하죠. 정치적으로 써먹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럴 됩니까?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이잖아요. 네.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뭐 민주당 선거에 뭐 관여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사면 특징은 네. 본인이 잡아놓은 사람들을 본인이 풀어주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국정농단도 다 그렇고. 그러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 정부를 보면
정치인 사면도 많이 했는데 검찰이 계속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여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수사했다가 정권 말기에 뭐 풀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재벌이 그동안 뭐 굉장히 깨끗해지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나쁘지도 안 해가지고 이제 수사 안 하는 걸까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 여당 인사들은 아무 비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사 안 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하고 검사할 때 이 재벌이라든지 정부 여당 수사했던 게 검찰의 힘, 자기의 힘을 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년 8월에 아마 김경수 풀어줄 거예요. 내년 8월에 풀어줄 것이다. 대선 앞두고 왜냐하면 그때, 대선 예.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민주당의 이재명의 대항 카드로 네. 그 민주당 분할을 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사실은 김경수 카드가 그러면 민주당 갈라치기용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좀 드네요. 그 특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걸 그때 좀 풀어줄 것이다. 복권시켜줄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 이 각 정부마다 특사의 어떤 그런 어떤 포인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 특징. 윤석열 정부 특사는 우리 좀 전에 현근택 변호사님은 그냥 자기가 잡은 사람 풀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포인트가 있습니까? 특징? 제가 보기엔 자기하고 친한 사람 풀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됩니까? 잡아 넣은 사람 중에 친한 사람. 잡아놨는데 나중에 친해진 사람들을 풀어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특사는 극히 그러니까요. 예외적이고 사법의 극히 중대한 예외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 자주 하고 있어요.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임기 5년 중에 대부분 처음 취임 때 하거나 마지막에 임기 그 마지막에 한 번 하거나 네. 그 정도 하는 거거든요, 보통. 해마다 이렇게 막 풀어주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법 체계가? 네. 예? 법원에서 재판하면 뭐합니까? 다 봐줘버리죠.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문제가 된다. 또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 뭐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최종 확정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하고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동교동 DJ 사저 매각 부분인데요. 자, 김홍걸 전 의원이 DJ 그 사저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좀 뜻밖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팔았다고요? 숨겨져 있던 갈등이 폭발한 예.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아시겠지만 이호 여사가 19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 사전은 기념관으로 써라. 네. 다만 뭐 지자체가 만약에 이걸 매입하거나 이럴 때는 3분의 1은 기념사업에 내고 3분의 1은 사명제가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제 유언장을 썼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적인 상속권은 친생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친생제는 이제 김홍걸 의원 전 의원밖에 없고 네. 나머지 두 분은 이복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갔을 때는 김홍걸 의원이 어찌 보면 유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유언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기념관 팔지 말고 기념관으로 써라. 그런 혹시 이게 의미죠. 지자체가 매입할 때는 3분의 1은 기념사업에 주고 뭐 3분의 1 나눠 가져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만약에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간에도 법으로 하자 이렇게 따지면 싸움 나거든요. 그렇죠. 싸움 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내가 단독 상속이니까 내가 이걸 뭐 팔겠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지 않냐. 개인 재산도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싸움이 나는데 이건 네. 단순히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단독 상속이니까 내가 또 지금 세금 뭐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어쩔 상속가 수 왜 없이- 나왔겠어요? 상속에 나온 게 나 혼자 상속 받으려고 하니까 이 상속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 원인과 결과를 지금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럼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한테 다시 매입을 해준다 그러면 김홍걸 의원은 본인이 그거를 다 매각하면 이득은 가져가고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메워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처음에 유언했던 취지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걸 개인 재산처럼 그냥 내가 단독 상속이니까 내가 그냥 팔았다. 뭐 상속세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변명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죠. 예, 김홍걸 전 네. 의원이죠. 네. DJ의 삼남인데 DJ의 동교동 사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아버지의 그 어떤 뭐랄까 정치적 역정이 있었던 곳이고 민주화 운동의 어떤 어찌 보면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죠. 상징적인 장소라고 예. 할 수 있는 곳인데 사실은 기부를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걸 팔아서 사익을 취한다? 이건 대단히 좀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로 보여요. 물론
본인이 이제 뭐 유산으로 받아서 뭐 사적 이익을 취하는 뭐 이런 게 뭐 그게 얼마나 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 근데 뭐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왜 지도부에서 이거 논의 안 하냐, 관심 전혀 없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드린다든지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개인 그렇죠. 재산이고 처음부터 만약에 이거를 뭐 균형관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갔으면 사실은 민주당도 관여할 부분이 있는데 형제간에 어쨌든 상속 싸움으로 되다가 네. 사실은 예를 들어 지금 말씀처럼 이호 여사의 유언이지만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봐야죠. 김대중 대통령의 네. 뜻이라면 삼형제가 어찌 보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그러니까 당에서 관여하기 애매한 부분도 형제간의 재산 싸움은요. 사실은 누가 얘기해더라도 한쪽을 편들게 되는 걸로 돼서 싸움 나거든요. 네. 보통 우리 변호사 해보면 알잖아요. 예, 이게 많이 큰 싸움 해봤습니다.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형제간의 싸움인데 물론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재산도 내놓고 해서 매입하겠다 그러는데 뭐 그거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기념관으로 지정한다든지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이거를 그냥 매각해서 개인 재산처럼 했던 거는 취소시키는 돌려놔야만이 그게 성립되는 것이지. 아니 그냥 내 거 받았으니까 나는 팔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봐요. 그렇죠. 형제들이 좀 잘 결단을 해주는 게 좋죠.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그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곳을 네. 형제들이 잘 협의가 안 되니까 물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글쎄요. 저는 굉장히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치적 유산을 가지고 갔으니 네. 민주당도 어느 정도 책임을 좀 통감하고 민주당이 사요? 돈 내고? 뭘 해야 된다. 해결책을 좀 만들어 마련해야 보세요. 이게 아마 근데 민주당에서 돈 내고 사면 또 법적인 문제도 생겨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텐데요. 내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한 주간의 민심을 살펴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의 이슈 3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2부가 뉴스인사 프라임입니다. 자, 재밌고 은밀한 얘기 지금부터 시작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합니다. 정치 배민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여름 휴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휴가는 안 가시면 오늘 휴가 복장이시네요? 네, 휴가. 복장만큼은 휴가입니다. 네. 바나나에 아주 네. 꽃무늬 오시고 배종찬님은 안 가시면 휴가? 아니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네. 바나나를 들고 온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바나나 보면 바나나,
나는 좀 반하다 이겁니까? 네, 예. 찾아야죠. 휴가 안 가십니까? 이게 휴가죠. 우리 뉴스토마토가 휴가죠.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땀을 흘리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휴가 수요일부터 지금 여름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주식시장이 폭락했고요. 야, 휴가길에 나섰는데 정책실장은 복귀를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제 대통령이 뭐 휴가 가고 안 가고 하고 뭐 또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상관은 없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휴가를 떠나서 이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평가겠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잘하고 있고 지지율이 50%면 휴가 안 가도 휴가 가라 그래요. 아이고 너무 대통령 지금 너무 경무다. 예, 예. 경로가 아니라 경무다. 네. 제발 휴가 가라 그런다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근데 이제 뭐 휴가를 가지고 뭐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지지율이 낮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휴가에 대해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휴가는 대통령의 휴가, 저도 미국에서 대통령을 공부했으니까 네.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일신상의 휴식.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대통령도 있어요. 한국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미국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유럽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일신상의 휴식이 있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구상의 휴가가 있어요. 구상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위기의 반전. 반전 위기 국면에서 반전 논리로 뭔가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통영에 가서 또 이제 통영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또 대표적인 휴가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고 있는 옷이 해군 옷이 해군 옷이죠, 그죠? 네. 그래서 해군 옷인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해군도 그렇지만 해병이 문제되죠.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제 대통령들이 주로 이제 조금 리프레시 한다 그럴까요? 뭔가 시장에 가면은 주로 이제 시장에 있는 주로 분들이 누구십니까? 이제 연령대가 좀 있는 그렇죠. 여성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상인들이 통영이면은 또 이제 성향은 좀 보수적이겠죠. 그러면은 아이고 윤통 왔나, 윤 대통령 왔나, 막 멸치 무비라, 막 충무김밥 무비라 모르겠죠, 그죠? 먹어라. 예. 아니 그게 이제 그 사투리가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번 전략적으로 만약에 휴가를 한다 했으면 이번에 비 피해가 참 심각했지 않습니까? 약간 좀 폭우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을 가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좀 전략적으로 필요했지 잘못 않았을까? 잡았다.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통영시장. 대통령입니다. 예. 통영에 정말 아귀채 그리고 오징어회 정말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두 분은 맞아. 휴가 안 가십니까? 저는 뭐 정말 가야죠. 제가 그 가게를 가보니까 네. 상인분들이 저를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두 분만 싫어해. 박지훈, 저 좋아합니다. 싫어하고. 네, 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이 9점 줬잖아요. 우리 그랬나? 저기 김민재 선수의 예. 외삼촌 바이에른 뮌헨 맞아요. 외삼촌 그 선수 예. 운영하는 가게 가가지고 내가 좋은 거 많이 먹이라 이렇게 조언도 해줄 정도로 아주 볼을 차려면은 네. 그게 딱 끝까지 보고 딱 차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 축구도 전문가 아닙니까? 축구 잘하시지 못하다. 그래서 예. 우리 많은 거 먹이라. 그리고 저도 많이 먹고 예, 너무 많이 또 드시는데요. 예. 이건 또 보도가 됐는데 우리 그 여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인이 김건희 여사요. 예. 비공개로 우리 부산 깡통 시장에 부산에 가셨더라고요. 이틀 가량 또 방문을 해서 상인분들 셀카도 찍고 지나가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네.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징어회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초장 찍어가지고 한 단 딱 하면은 기가 막힌다. 술 얘기하셨는데 그 한번 의미를 한번 되시 보면 그렇죠. 통영시장이에요. 예. 그 통영은 가만 생각해 보면 정정식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바로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메시지 아닙니까 다? 숨소리마저도 그렇죠. 해석이 돼요. 예. 그러면 정점식 의원은 동행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또 인사 논란 끝에 물러난 정점식 의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저 있네요, 정점식 의장이.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상당히 늦게 이제 검사가 됐잖아요. 예. 이미
고시에 합격한 정점식 검사는 위에 상사야 가 있어요. 높죠. 그래서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얼마나 또 환대를 했겠어요. 그래서 네. 좋아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는 많은데 자기보다 더 직장 상사인 이 정 검사가 정말 환대를 해주면서 사실 사석에서는 석열이 형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잊지 못해서 지난번에 부인상을 당해서도 그렇게 정성을 다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좋고 건전한 거야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이른바 윤안 갈등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정점식 의원과 동행을 했다. 그러면 또 정점식에게 힘 실어주기 네.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또 억측과 의심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아니 휴가까지 가서 민심 소통을 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이 휴가를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노출이 됐다라는 것은.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등장하면서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한동훈 대표 견제 뭐 이런 아니, 느낌이 들 수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한 해석거리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아니 그러면 차라리 통영시장이 아니라 같은 인근에 창원시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산에 시장. 마산시장에 가서 고향 마산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고향이요. 여기 마산 아이가 이러면서 마산 그러면은 아이가. 예. 마산에서 무슨 억척을 벌일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박완수 잠깐 가만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가만 보니까 좀 아귀를 닮았네. 아기 닮았다고요? 아귀치를 좀 갖다가 잘하네. 그냥 뜯어가지고 딱 그 볶아가지고 딱 먹으면 맛있어. 우리 저기는 아구라고 하긴 하는데 아구 그냥 딱 경상도에서. 뜯어가지고 네. 이게 딱 볶아서 네. 수분이 나와가지고 아비교환이네. 아비교환. 아 맛있네. 이거 아비교환. 한잔 해야지 다 우리. 아비교환. 떠난자고. 네. 정말 지금 대통령이 옷도 그래요. 옷도 굳이 그 해군 옷을 그러니까 입을 차라리 필요가 있었나? 차라리 그러면은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평범한 남방이다. 예. 네이비 색깔이 좋으면 그렇죠. 네이비 색깔만 하면 되는데 해군 옷을 입어서 해군 우리 알다시피 해병대는 해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아니 좀 그래서 맥락이- 자꾸 뭔가 해석거리를 만들 그러니까요. 것을 굳이 보일 이유는 없는 것이고 네. 게다가 지금 휴가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거푸 거부권이 행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휴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었다면 그냥 이럴 때에서는 좀 로키로 하면서 이제 요새 그렇게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안 보이게 가가 그렇죠. 책 보고 그냥 그렇죠. 아. 오히려 저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폭우 있는 지역에 가서 정말 이럴 때 저는 뭐 대통령이 좀 지원할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조용히 만나서 마을 이장님한테 네. 좀 제가 지원해드렸으면 정말 대통령이 애쓴다. 그리고 휴가철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권의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 먹방도 좋지만 먹는 것보다도 이럴 때 책을 좀 봐라. 저는 에드워드 버네이즈의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 또 월터 리퍼먼의 퍼블릭 오피니언. 코끼리는 일찍 보지만 그건 아니 그 조지 레이코프의 쿠키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보라. 제발 좀 자꾸 코끼리가 연상되네요. 조지 레이코프. 자꾸 오징어, 보리새우, 아기치, 코끼리가 연상되네요. 조지 레이코프는 그 네, 어디 네. 그 조십니까? 창녕조십니까? 뭐 풍양조십니까? 그냥 조시겠죠. 조광조라서 신겠죠 또. 아니 근데 내 조씨를 별로 하만 안 좋아해. 조시. 네 알겠습니다. 좀 그만하시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프로파간다.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소통과 설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홍보 기법이 에드워드 버네이즈의 프로파간다에 또 네. 민심을 잃는 데 있어서 이게 명저입니다. 네. 정말 금쪽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월터 리퍼먼의 퍼블릭 오피니언. 저는 이 책을 이 두 권을 틈틈이 읽습니다. 매번 그냥 이렇게 봐도 그게 금쪽 같은 내용들이 많고 많습니다. 제가 하는 네. 분석의 상당 부분은 거기서 이 나오는 겁니다. 두 권의 책으로부터 나오는 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정말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지지율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봐야 된다, 저런 거. 봐야 된다. 어쨌든 보세요, 그 책. 에드워드 그 마요네즈가 쓴 책을 마요네즈라니요. 제가 그 확실히 읽고 그리고 우리 내수경제 살리기 위해서 상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제가 사로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휴가 말 예. 할 때마다 지금 세 번째 여름 휴가인데요.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첫 휴가 때는 아마 기억나지만 관저공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 업체가 좀 된 거 아니냐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관제공사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요즘에는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만 네. 그래서 그게 휴가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네. 오히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네. 클린턴 대통령은 어느 정도로 민심을 살피냐면 휴가지도 설문조사합니다. 아. 휴가지가 내 어디로 갈까요? 국민들한테. 그걸 백악관에서 살짝 조사를 해요. 네. 올해는 클린턴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첫 휴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연극 관람을 해요. 근데 네. 이 연극 관람을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하나는 이제 공사인데 이 관제공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아는 업체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네. 대통령실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액수가 아니다 어쩐다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그냥 나라 장터에서 공공 입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을 아무런 건데.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장터의 공공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합니다. 그러면 명명백해집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미국의 낸시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 나왔었는데 안 이거는요. 안 만났죠. 그때.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말 외국에 가 있더라 하더라도 들어와서 만나야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낸시 펠로시는 그러니까요. 미국의 정치의 정말 그냥 레전드입니다. 그냥 No, no, no. No, no. Nancy Pelosi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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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낸시 펠로시는 아닙니다. I hate Pelosi. 나는 낸시를 싫어합니다. 네. 싫어해요? 예, I hate 예. Nancy Pelosi. 예. 아니 저 통역이 다 됩니다. 재미가 없습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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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통역이 다 돼요.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Thank you. 아니 무슨 옛날에 그 부자 되세요. 아니 사랑해요. 근데 제가 잠깐 짧게만 말씀. Use tomato. 예. 낸시 뉴스 토메이로. 낸시 펠로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네. 미국 민주당에서 이제 하원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네. 이제 하원 상원인데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부통령 다음이 하원 의장입니다. 하원 의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 우리 왜 그때 지정 생존자 알잖아요. 미국에서 앞에 권력 서열 윗단에 있는 사람들 다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낸시 펠로시가 바로 대통령 이 승계 서열 1, 2, 3 잖아요. 3예요. 세 번째예요. 내 소리 아이가 이거 있는데 네. 이 낸시 펠로시는 정말 레전드인 것이 지역구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근데 지금 낸시 펠로시가 이번에도 뭐냐면 바이든한테 네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내려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만나야 되는데 이걸 만날까 말까를 저울질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그런데 기억난다는 게 휴가 중이다가 안 만나고 하다가 막 혼선이 됐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낸시 펠로시는 정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만나야 되는 연극 사람이다. 봤잖아요. 대학로 연극 본 거. 저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그래서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만 그래서 나오는 의심이 뭐냐면 누군가 자꾸만 뭔가 이게 무슨 무엇을 쳐보니까 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뭘 해보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된다. 이게 만날 운이 아니다. 뭐 이런 자꾸만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제 네. 분석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낸시 펠로시는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이에요. 만났어야 된다. 정치판에서. 네. 그래서 만났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휴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당시 최은순 그 장모죠 구속됐고요.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있었고 잼버리 대회가 아주 뭐 부실하게 됐는데 그때도 휴가를 또 그렇죠. 갔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은 네. 것이 뭐냐면 다른 걸 떠나서 뭐 이제 양평고속도로 뭐 해서 심지어 이따가 이제 또 누굽니까 우리 저기 이 제주도의 제주지사의 원희룡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원희룡 예. 백지화를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예, 그 원희룡 기억이 나오긴 거기 나는데 나올 건데 근데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잼버리 휴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갔어요. 갔어요. 예. 갔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날도 너무 더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는 왜 이거를 철저하게 대비를 못했느냐. 왜? 진짜 잼버리는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왜? 그 행사를 정말 저는 프로페셔널한 업체에만 맡겨서도 이런 일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제대로 하는 제일기획이나 아니면은 이노션이나 이런 업체들한테만 맡겨서도 그냥 뭐 몇십억 이렇게 위탁해서 줘버리면 이 예. 행사를 멋들어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똥칠갑을 한 걸 누가 치웠습니까? 뉴진스가 치웠잖아요. 다 했죠. 우리 혜인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혜린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걸 스윗보이 하면서 하이보이 하면서 하우스윗 하면서 넘길 일이 아니다. 네. 아니 무슨 상암 경기장에서 마무리를 할 일은 아니. 들어볼까요? 원희룡 저기
예. 안 전 장관. 그래도 유튜브 방송에서 똥칠갑이라든지 오물풍선이 날라오는 이 안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예. 이런 문제에서 똥 얘기하고 저렇게 아기를 닮은 사람이 아기 닮은 사람. 더러운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 이런 멘트는 사회자가 나서서 제가 좀 이런 맡겼습니다. 예. 변스러운 얘기는 모두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백지화해야 된다. 예. 깨끗하게 정화시켜주세요. 네. 비대를 뿌려야지요. 네. 이 풋과일스러운 패널들 예. 언제까지 쓸 겁니까? 예. 그냥 이천수 선수 이래서 만나시죠. 경험이 중요해요. 예. 그 멘트 이재명 후보가 시켰습니까? 알겠습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 나중에 밝혀진 일이긴 한데. 탄핵과 특검 막아야 됩니다. 예, 그거 항상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밝혔지만 그 고소하세요 그러면. 휴가 동안에 최상병 사건 그렇죠. 관련 통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개인 신분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계속 살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가 상황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잼버리 때문에도 정말 잼이 된 상태였고, 그러니까요. 그때 엄청난 비가 와서 또 이른바 최상병 사건이 벌어진 그 무렵이잖아요. 무렵이기도 하고, 예. 정말 지난번에 휴가는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차라리 저는 이번 휴가 말고요. 지난번 휴가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소했더라면 안 했었어요. 그래서 네. 아예 잼버리를 내가 챙기겠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도 이런 거 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요. 그래서 제가 그전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행사할 때 이제는 안 할 거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제발 맡기라. 좋은 제일기획이나 맡겨라. 이노우션한테 맡기십시오. 맡기고요. 그러면은 야. 공공 입찰해가지고 맡기면 끝내주게 합니다. 돈만 주면 돼요. 끝내주게 합니다. 야, 배종사님 이게 오늘 강하게 좀 말씀하시네요. 끝내주게 하고 안타까워서. 거기는 바닥 네. 정리 다 하고요. 바닥 정리 다. 정말 잼버리 행사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멋들어지게 해서 그거는 프로페셔널하게 맡기십시오. 프로페셔널하게 맡기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역대 대통령 또 휴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휴가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름휴가.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여름휴가 거의 가긴 갔습니다. 말씀대로 세 가지 의미 부여했는데 저는 항상 보면 어떤 반전, 그렇죠. 구상 이거예요. 이런 것들 많았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예. 적어도 YS 같은 경우에는 기억납니다. YS 때는 예. 처음에는 지지율이 정말 난리가 났죠. 90% 뭐 90%막 이랬단 90%, 말이에요. 예. 역대 가장 많이 치솟았던 사람이 YS예요. 네. 오죽했으면 YS가 제 고향 아닙니까? 확실히 정식 시키 뿌리깁니다. 뭐 이랬잖아요. 그죠? 비슷하신 YS가 구하나 사에 걸렸습니까? 네. 아니 YS가 고향이 통영이에요. 통영. 언제 거제인데 거제죠. 예. 통영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경남 중학교로 넘어가 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대호의 이제 선배가 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경남 이때 네. YS가 뭐냐 어려울 때 딱 휴가를 가면서 야 무상아 들어온다. 자꾸 네, 성대모사 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원정 뭐 김무성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 쫙 해서 자 이거 우리가 이 반전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 정말 그러니까 우리 뭐 전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대단한 있고요. 정방석까지 네. 하나의 척결. 하나 안 하나 뭐 하나 딱 하나에 척결해 버리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했고. MB도 그랬단 말이에요. MB는 뭐였습니까? MB도 그때가 2010년이 상당히 어려울 때였어요. 네. 왜냐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임기 중반에 뭐 또 이제 이 수도 이전 문제 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당 내에서도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그때 2010년 8월 달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싹 교체를 해버려요. 맞아요. 총리 비롯해서. 맞아요. 9명이나 정광석과 같이. 그래서 MB가 그거 하나 잘했어요. 사람들 교체할 때는 싹 갈아치워. 총리하고 막 쫙 그 9명 그렇죠. 교체했던 9명 싹 물갈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뭐 한 방에 한 방에 한다. 한다. 네, 휴가의 달인입니다. 네, 휴가 좋아하시죠? 네, 휴가 가서 네. 뭐 별거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네. 내는 항상 이거 있잖아 이거. 그게 뭔데요?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 해가지고 조코비치. 또 그거 해가지고 이것도 했어 이거. 그 뭐죠? 낚시. 바다 낚시. 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지율은 못 낚았잖아요. 하나님 예. 용돈이 부족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낚는 물고기를 낚았어요. 예.
예. 지지율은 못 책도 낚았어. 지지율이 안 낚여졌어요. 지지율이 낚이질 않아. 예. 왜냐? 이 사람이 나를 엄청 깔궜어요. 아, 그분이 무서웠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휴가 기간에 네. 한번 뉴스에 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 있잖아요. 저도의 추억. 청해대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적었나? 저도의 추억. 저도의 추억. 근데 그게 나중에 이상하게 합성이 되고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왜요? 이상하게 무슨 낙서로 합성이 돼가지고. 예. 그래,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저는 책도 읽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또 비서실장 교체도 하셨어요?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예. 네네네. 많은 테니스를 쳐야 돼. 테니스를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쳐버려야 돼. 조코비치라니까요. 조코비치. 예. 초코파이는 근데- 뭐야? 초코파이? 아 정말. 잘 안 들려. 네네. 내 나이 돼봐요. MBTI 하세요. MBTI. 네. MB. 예. 자, 역대 대통령 오늘 정기 휴가, 여름 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네. 이때 박근혜 대통령도 맞습니다. 2013년에 예. 여러분들 그걸 아셔요. 2013년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첫 해예요. 맞습니다. 예. 이때도 조금 흔들렸어 초반에. 초반에 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이때 휴가를 갔다 오자마자 맞아? 비서실장을 교체해요. 김기춘이죠. 그때? 기춘대감이죠. 예. 그래서 그때 사실은 더 우클릭을 해버리죠. 약간 중도에서 그렇죠. 더 오른쪽 갔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와서 불거졌던 문제가 이제 십상시 문제가 나오고 예, 뭐 이러면서 쫙 이제 깊숙한 수렁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읽어야 됐을 책이 에드워드 버네이저의 프로파간다와 월터 리퍼먼의 퍼블릭 오피니언이었다. 그거만 두 개만 보면 됩니까? 아, 좀 두 개만 써먹자고요. 재밌어서. 예.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프로파간다.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이 휴가지가 저도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를 가니까 사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나서 저도는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갈래요. 저도 이러니까 저런 개그가 바로 적폐 아닙니까? 적폐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도 예. 이렇게 휴가를 가고 싶었으나 예, 잘 안 가셨죠. 문재인 대통령도 갔는데 지금 가긴 북한이 갔다 도발하고 왔는데. 막 그래가지고 예. 복이 없었어요. 돌아오셨죠. 예. 그래서 가서는 네. 책도 읽고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였죠. 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뭐 바나나 뭐였죠? 그 책이 아니 저기 프로파간다. 아니 근데 대통령 저기 저자도 못 외웁니까? 평산책방의 바닐라 라떼가 왜 이렇게 비싸요? 어쨌든 뭐 그러면 땅 파서 장사합니까? 라떼를 뭐 땅에서 모래알로 삽니까? 옷은 바나나 많길래 어쨌든 싸질 줄 알아요. 제가 요즘 눈 수술해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예. 예, 나중에 또 올게요. 예. 네. 잘 가십시오. 아니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청남대 개방이 됐고요. 청남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예약을 하면 갈 수 있는 예약이 되게 어렵겠죠. 지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려면. 저도도 이제 2019년부터는 개방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도 좀 등장하시나요? 어떻게 노무현 어때요? 대통령은 아직 안 본 적이 되나요? 없습니다. 아직 안 돼요? 안 네. 돼요. 성대모사 안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는 것도. 네. 자, 아니, 오늘부터 따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도 한 말씀 휴가 전당대회에서 가지 전당대회여가지고 저는 못하시니까. 사실은 네. 제가 얼마 전에 밝혔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장 많이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예, 국민의 삶이 어렵고 예. 지금 주식시장도 거의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예,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경제 산업이 참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제발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안 만나주죠? 전당대회 하시잖아요. 예, 아유 웃습니다. 예,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하고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번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이거 하라위 아닙니까? 이거 하라위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더 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우리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 과학이 아닙니다. 예, 김두관 이분은 항상 이렇게 소리반지르시나. 네. 예. 평가해 주시죠. 이 김두관 후보 왜 이러는 겁니까? 김두관 후보님 오랜만에 이제 또 이렇게 요즘 나오고 또 앞으로 또 화가 난 게 아니고 우리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김두관 후보님. 근데 김두관 후보자가 또 남해잖아요. 남해죠. 이거는 남해 다 군수. 떠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휴가지로 남해 참 좋습니다. 남해는요 가면 독일 마을도 배종 있고. 소장님이 남해 쪽이십니다. 마산. 마산이죠. 근데 아니 남해가 있어요. 그 남쪽에. 남해군이 정말 이 김두관 가봤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자는 많이 싫어하시더라도 아니, 하여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네. 여하튼 그래서 남해는 굉장히 휴가지로 좋죠. 좋은 데거든요. 매우 좋죠, 남해는. 그래서 네. 남해는 가면 마늘도 살 수 있고 남쪽 다 좋아요. 사천, 좋습니다. 남해, 뭐 마산, 창원, 그렇죠. 뭐 통영, 거제 너무 좋죠. 다 갈만합니다. 다음에 또 그 아기찜, 네. 아구찜이라 그러죠. 맛있습니다. 아구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무엇보다 대한 건화 만세! 갑자기요? 예.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네, 잘했죠. 한국 대표 선수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양궁은 특별히 금메달 5개가 싹쓸이. 싹쓸이로 부정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도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 전화가 왔네요. 전화. 부정. 여보세요. 누가 장난 전화 겁니까? 어머니. 어머님도 사퇴하십시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요. 벌써 팠죠. 그럼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아유, 화끈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화끈하십니다. 예. 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홍준표 시장도 한번 목소리 들어봐야 홍 될 것 시장님. 같은데. 예.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올림픽에서 정말 이제 자, 하나가 된 우리 국민들을 봤는데 예. 정치권이 반성해야 돼요. 아. 정치권이 이렇게 수준 낮은 모습으로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네. 정신 차려라. 네, 그래. 네, 그래 봐요. 아니 시장님 짧은 질문. 지금 그 축구협회 지적을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정의선 양궁 협회장을 축구협회장에 앉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시장님. 그런 건 난 몰라요. 예. 어쨌든 예. 진영 논리 이런 그만하고 심플합니다. 네. 고객 중심으로 판단하면은 이거 심플하게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국익. 예. 안 그래도 지금 찜통다위 때문에 더 죽겠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푸바오는 언제 옵니까? 알겠습니다. 푸바오 따라가라 저. 푸바오 거꾸로 매달아 버리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휴가를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뭐 짧게 한 말씀씩 이렇게 우리 배종 소장님 그리고 정치인으로 한 분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7년 3월 11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죠? 왜냐하면 대선 직후에. 대선이에요 이게? 다음 날. 저는요. 대선 다음 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대통령직이 끝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살아있겠죠. 수명이 계속.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무엇을 남겼나도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또 더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한 그 마음을 지금 휴가 중에 아구찜과 아기채와 또 오징어와 이런 걸 먹으면서 드시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얘기한 사람 이름이 누구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름이 누구요? 예. 관등성명 대봐요. 예? 내가 후보자인데 이름을 얘기 안 해? 배종찬입니다. 예. 관등성명 대봐요.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이름이 누구요? 누구십니까? 이름이 누구요? 누구십니까? 내 관등성명 대봐요. 누구십니까? 내가 반노조 인사라는데 이름이 누구요? 누구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문수 우리 노동부 장관 후보자 말씀을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더 친노조입니다. 누구시죠? 이름이 누구요? 알겠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야? 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뭐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입니다. 네, 통과하십시오. 꼭. 순대 먹읍시다. 네, 순대. 고맙습니다. 떡볶이도 맛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름 휴가 얘기, 또 역대 대통령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배종찬,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이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